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초자연적 현상을 둘러싼 인간의 두려움, 미신,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추리적 전개. 역사를 기반으로 한 괴담 실화극으로 각색한 100년을 울던 귀곡성의 비밀. 중종 때 황해도 봉상고을에는 오래전 폐사된 큰 절 와룡사가 있었다. 이 절은 연산군이 임금으로 있을 무렵 어떤 화를 입고 문을 닫은 지 이미 10여 년이 넘었다. 한때 와룡사는 화롭고 장엄하기로 이름이 높았으며 부처의 영험함이 널리 알려져 서울 장안의 대갓집 부인들까지도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절에는 늙은 주지 스님 아래 수십 명의 승려들이 상주했고 낮밤을 가리지 않는 독경 소리가 하늘에 메아리쳤다. 그 무렵 절을 1년 가까이 드나드는 한 처녀가 있었으니 이름은 금순이라 했다. 그녀는 봉산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고운 용모를 지녔다고 한다. 금수는 봉산 고을 김좌수의 외동딸로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다. 부친의 병세가 깊어지자 그녀는 부처의 가호를 빌기 위해 날마다 와룡사에 들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 대신 젊은 불제자 소암과의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순의 마음은 더욱 깊이 타올랐다. 하루라도 소암을 보지 못하면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저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룡사로 향했다. 그녀에게 그곳은 더 이상 불공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안식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평안도로 향하던 채청사 장유복이 봉산을 지나며 금순의 미색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곧 와룡사로 달려와 대웅전의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부처 앞에 두 손을 모은 채 앉은 금순의 자태를 본 순간 얼굴에 탐욕의 미소가 번졌다. 어허, 천하 일색이로다. 저 여인을 연산대왕께 바친다면 참판 한 자리는 시군중 먹기겠지? 그날 밤 장유복은 이정을 앞세워 김좌수의 집을 찾아갔다. 사흘 뒤 금순을 데려가겠소. 내 명을 따르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오. 그의 말은 명령이었고 거역은 곧 화였다. 김좌수는 감히 반항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통곡했다. 하지만 장유복은 김좌수의 통곡을 귓등으로 흘리며 사흘 뒤 데리러 오겠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냉정히 객사로 돌아갔다. 그는 비단과 돈 한 꾸러미를 사람을 시켜 좌수댁에 보내며 그것이 곧 명임을 알렸다. 이 소식을 들은 금순과 소암의 가슴은 무너졌다. 그들은 절 마당의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아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결국 금순이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스님, 이 일을 어찌해야 좋겠사옵니까? 소암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토했다. 금순, 만약 낭자가 끌려간다면 나는 그 길로 목숨을 끊겠소. 저승에서라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오. 설사 제가 죽는다 해도
채청사의 노예가 되진 않겠어요. 그 말에 소암은 몸을 떨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업이요. 아, 금순 낭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금순을 와락 껴안았다. 절마당에는 초저녁에 바람이 스치고 멀리서 목탁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틀 뒤 장유복은 사인교를 앞세우고 좌수의 집에 들이닥쳤다. 그러나 금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분노한 그는 병석에 김 좌수를 끌어내 포졸들에게 명했다. 감히 왕명을 거역해 매를 쳐라. 매질은 하늘이 무너질 듯 이어졌고 김 좌수는 끝내 신음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장유복은 분노와 탐욕에 미쳐 와룡사로 들이닥쳤다. 대웅정과 승방, 경내의 풀숲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금순도 소암도 없었다. 그는 사방으로 포졸들을 풀었고 이틀 뒤 산속 동굴에 숨어있던 두 사람을 붙잡았다. 그는 두 연인을 와룡사로 끌고 와 주지와 승도들 앞에 세웠다. 불법은 여색을 엄히 금한다. 중놈이 계집을 가까이 한 건 늙은 주지가 제 할 일을 게을리한 탓이다. 그의 호통이 법당을 울렸다. 곧 장유복은 마당에 장작을 쌓게 하고 불을 붙였다. 그는 금순과 소암을 그 불길 속으로 밀어넣었다. 이미 더럽혀진 몸을 어찌 임금께 바치겠느냐. 불길은 치솟고 금순의 비명과 소암의 절규가 한데 엉켜 밤하늘을 찢었다. 그리고 잠시 뒤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장유복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그는 이 절도 역병이야 라며 주지까지 죄를 물어 장계를 올렸다. 며칠 뒤 한양에서 와룡사를 폐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사헌부 관리들은 사약을 들고 와 늙은 주지에게 내밀었다. 이것이 조정의 뜻이오. 주지는 미소를 지으며 사약을 받아 마셨다. 그 순간 와룡사는 침묵에 잠겼다. 몇 달이 지나자 와룡사의 넓은 경내는 잡초로 덮였다. 대웅전 지붕의 푸른 기와 틈새마다 잡초가 자라났고 짐승들이 제철을 만난 듯 담 안팎을 넘나들었다. 바람은 음산했고 먼지는 연화대 위로 끝없이 쌓여만 갔다. 바로 그때 뜻있는 한 사람이 홀로 절에 들어왔다. 그는 까마귀 떼에 희롱을 받던 늙은 주지의 시신과 불길 속에 검게 타버린 금순과 소암의 뼈를 거두어 양지 바른 언덕에 조용히 묻어주었다. 그런데 바로 그 해부터 괴이한 일이 시작되었다. 자정이시나 축시, 그러니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 와룡사 대웅전에서 젊은 남녀의 통곡이 들려왔다. 먼저 들려오는 것은 여인의 울음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가늘고 길게 목청을 돋워 울면 이내 남자의 음성이 그 뒤를 이었다. 깊은 밤에 고요를 찢는 그 곡성은 무겁고도 서늘한 공기를 타고 봉상 고을까지 울려 퍼졌다.
특히 궂은 비가 내리는 밤이면 그 울음은 한층 더 구슬프고 처절하게 들렸다. 그렇게 듣는 이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드는 소리였다. 그 귀곡성은 때로 열흘, 길게는 한 달 남짓 이어지기도 했다. 봉산 사람들은 그 기간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상하게도 귀곡성이 울릴 때마다 반드시 괴이한 일이 뒤따랐다. 어느 해에는 수없이 많은 장지뱀이 들판을 뒤덮었고 또 어떤 해에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귀곡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해에는 을에 흉년이 들었으며 탐스럽게 열렸던 박들은 다 익기도 전에 꼭지가 떨어져 버렸다. 이런 궤변이 여러 해를 이어지자 봉산의 백성들은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마을마다 귀곡성 이야기가 돌고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고 불안하게 속삭였다. 여보게, 어젯밤에도 와룡사에서 곡성이 들렸다네. 아, 이번에는 또 무슨 재앙이 닥치려는 걸까? 금순이와 소암 스님이야 억울하게 죽은 혼이라지만 아유, 우리 봉산 사람에게 원한이야 있을 리 없을 텐데 어찌 이런 궤변이 그치질 않는단 말인가? 혹시 제사를 올리지 않아서일지도 모르지. 한 번이라도 후하게 제사를 지내드린다면 진정되지 않을까? 그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곧 봉산 땅에 퍼져나갔다. 이윽고 어떤 이의 꿈에 금순과 소암이 나타나 말했다고 한다. 매년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라. 그 일을 게을리하면 큰 화가 닥칠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도 감히 그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각 마을의 이정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돈을 모았고 그 해부터 와룡사 앞에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의 큰 제사가 열렸다. 기묘하게도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그 해부터 귀곡성은 멎었다. 이후로는 더 이상 궤변도 일어나지 않았다. 봉산 사람들은 그제야 두 혼이 재물에 흡족하여 비로소 원혼의 한을 거두었다고 믿었다. 중종 5년 1510년 훈련대장 유휘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이름하여 유선. 그는 마지못해 과거 초시를 치르긴 했으나 벼슬에는 마음이 없었다. 하루하루를 무의도식하며 보내도 부치는 꾸짖지 않았다. 워낙 성정이 호협하였기에 세상사 억지로 할 일은 아니다 하고 아들을 그저 내버려 두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유선의 귀에 들어왔다. 유휘겸의 부하로 봉상고의 수령으로 부임했던 최희주가 1년 임기를 마치고 상경하여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 자리에서 와룡사가 폐사된 연유와 봉산 사람들이 지금도 해마다 귀신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었다. 유선은 그 말을 듣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귀신이 곡성을 내며 백성을 겁박한다니 어찌 그런 허망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귀신이 재물을 받는다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오. 분명 그 속에는 다른 사연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봉산으로 가서 그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런 미신이 백성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유휘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허허, 그래 좋은 생각이다. 바람도 쐬고 세상도 보고 오너라. 백성이 귀신의 장난에 놀아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는 아들의 담대한 성품과 검술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평생 아끼던 환도를 꺼내 건네며 말했다. 이 칼을 가지고 가거라. 거짓은 반드시 베어질 것이다. 유선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예를 올린 뒤 그날로 봉산을 향할 길을 채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유선은 봉산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리 다급한 일은 아니었지만 백성이 미신에 눌려 사는 그 현실이 마음에 걸려 이 태풍만은 바로 잡아야 한다 하는 의분이 그의 가슴을 달구었다. 그래서 그는 더운 여름볕 아래에서도 말의 채찍을 멈추지 않았다. 때는 늦여름, 햇살은 뜨겁고 땀은 샘처럼 흘렀지만 들녘에 넘실거리는 오곡의 물결을 바라보며 유선은 스스로의 뜻이 헛되지 않음을 느꼈다. 사흘 만에 봉산 땅에 이른 그는 먼저 각 동네의 이정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내려온 까닭을 밝혔다. 그러자 이정들은 모두 얼굴빛이 변하며 입을 모아 만류했다. 아이고 도련님, 부디 그런 일은 생각도 마십시오. 와룡사의 귀신들을 성급히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게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곡성이 길게 이어지면 병이 돌고 땅이 메말라 버리지 않았습니까? 늙은 우리야, 죽는다 한들 한이 없지만 아이들과 백성들에게 화가 번지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더구나 도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훈련대장 나으리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옵니다. 그러나 유선은 태연히 웃으며 대답했다. 허허, 너무 걱정 마시오. 귀신이 있다 한들 사람을 해칠 수 있겠소? 설령 나에게 화가 미친다 한들 아버지께서 그 일로 봉산 사람들을 탓하시진 않을 것이오. 다만 내가 절에 머무는 동안 먹을 것만 좀 보내주시오. 그것이면 좋카오. 이정들은 머뭇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았다. 아이쿠야, 어렵지 않겠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도련님. 허허,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 나를 믿지 못하겠단 말인가? 유선은 피식 웃으며 말을 돌려세웠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더는 주저함이 없었다. 유선은 말에 실은 짐을 내려 간단히 정리했다. 친구 몇 벌과 병서 몇 권, 그리고 커다란 왕초 몇 개를 등에 지고 한 손에는 부친이 건넨 환도를 쥔 채 천천히 와룡사를 향해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지만 뒤에 서 있던 이정들과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멀어져 가는 젊은 도령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소서. 와룡사에 다다른 유선은 굳게 잠긴 산문 앞에 섰다. 문은 이미 수년간 닫힌 채 이끼와 덩굴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없이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잡초는 한 길이 넘게 자라 있었다. 그가 발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숨어있던 꿩과 비둘기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적막한 저희터는 그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유선은 층계 위로 올라 대웅전의 문짝을 밀어젖혔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고
먼지가 구름처럼 일었다. 법당 안은 발이 빠질 만큼 먼지가 쌓였고 벽화가 그려진 벽은 군데에 군데 구멍이 뚫려 햇살이 새어들었다. 천장과 구석구석마다 거미줄이 하얗게 늘어져 있었다. 그곳엔 향로와 촛대, 부서진 불상 조각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유선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지는 못했다. 연화대 위의 불상, 머리와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고 육중한 몸통만 덩그러니 남은 그 모습은 기괴하고도 슬펐다. 유선은 그 부처의 잔해를 바라보다가 등골을 타고 냉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지금이라도 그 머리 없는 형상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움직일 것만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연화대 아래를 쓸어내고 거적을 펴고 앉았다. 그리고 병서 한 권을 꺼내 들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한 줄, 두 줄. 글자가 눈앞에서 희미해질 무렵 어느덧 밤이 내려앉았다. 두 개의 촛불이 무릎 앞에서 가느다랗게 흔들리며 넓은 법당을 다 밝혀주지는 못했다. 어둠 속 불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속에서 머리 없는 부처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져 천장에 걸렸다. 그것이 마치 지금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보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법당의 문이 휘 하고 흔들렸다. 석등 아래에서 벌레들이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며 유선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 채 병서를 읽고 있었다. 밤이 깊어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각, 피로가 몰려오자 그는 조심스레 몸을 눕혔다. 그러나 막 잠이 들려던 찰나, 삐걱 낡은 법당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누군가 안으로 들어서는 듯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유선은 벌떡 일어나 환도를 뽑으며 외쳤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다. 그저 두 개의 촛불이 바람결에 가늘게 흔들릴 뿐. 법당 안은 다시 죽은 듯 고요해졌다. 유선은 잠시 주변을 살피다가 피식 웃었다.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그는 다시 자리에 누우며 머리 없는 부처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한 착각을 떨쳐내려 했다. 이튿날 아침, 이정 한 사람이 밥상을 들고 와 문틈으로 밀어놓고는 겁에 질린 얼굴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그날도 긴 낮이 지나고 또다시 밤이 찾아왔다. 유선은 전날처럼 자정이 넘도록 병서를 읽다가 몸을 눕혔다. 차라리 귀신이 있다면 어서 나타나면 좋으련만. 그는 스스로를 비웃듯 중얼거리고는 이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축시 무렵 다시 한번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법당의 앞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이번엔 착각이 아니야. 유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도를 뽑았다. 누구냐?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살폈으나 법당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발자국도 그림자도 없었다. 내가 이렇게 겁이 많았단 말인가? 유선은 자조 섞인 웃음을 지으며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다. 그렇게 또 하루가 흘렀다. 다음 날 밤, 유선은 연화대 아래에 앉아 병서를 펼쳤다. 글줄이 점점 흐릿해지고 촛불이 작게 흔들릴 무렵 자정이 넘어섰다. 그는 다시 몸을 눕히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쉽게 움직이지 않으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 발소리도 있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인 채 그의 곁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유서는 눈을 감은 채 전신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의 손끝은 이미 환도의 자루를 더듬고 있었다. 잠시 후 유서는 어떤 기운에 이끌리듯 살며시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놀라움을 느꼈다. 그의 곁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젊은 여인. 길게 풀어진 머리카락에 흰 소복을 입었지만 그 얼굴은 놀라우리만큼 아름다웠다. 어둠 속에서도 눈부실 만큼 고왔고 그의 시선이 닿자 여인은 빵긋 미소를 지었다. 유서는 무심결에 침을 삼켰다. 이내 여인이 살며시 걸음을 옮겨 그의 옆에 와 앉았다. 부드러운 손끝이 소매를 스치고 그녀의 향기가 은은히 흘렸다. 그 순간 유선의 이성은 흔들렸다. 그는 문득 그녀를 끌어안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여인은 미소를 지은 채 서서히 몸을 기울여 그의 가슴에 상반신을 기대었다. 뜨거운 숨결과 함께 유선의 가슴 위로 그녀의 가슴이 닿았다. 유선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굳어 있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저 황홀한 기분에 젖어 스스로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녀는 아랫입술을 깊이 깨물었다. 그리고 눈빛이 돌연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의 두 눈이 번쩍 빛나며 갑자기 두 손이 유선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여인의 소나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유선은 몸부림쳤지만 그 손은 더욱 세차게 조여왔다. 숨이 막히고 눈이 충혈되며 그의 시야에 여인의 모습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아름답던 얼굴은 순식간에 피에 굶주린 악귀의 형상으로 변했다. 산발한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덮고 차가운 손끝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래, 이 여인은 금순의 원혼이다. 유선은 이를 악물었다. 남은 힘을 모아 여인을 밀쳐내며 환도를 움켜쥐었다. 핫! 기압과 함께 칼이 허공을 갈랐다. 그러나 그 찰나 여인의 형체가 흔들리더니 연기처럼 흩어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붉은 눈을 번뜩이는 커다란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는 법당의 어둠 속에서 등을 굽히고 낮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금순의 통곡과 소암의 곡성이 뒤섞인 듯 귀괴하고 슬펐다. 놀란 유선의 눈앞에서 고양이는 번개처럼 뛰어올라 연화대 위 머리 없는 불상 위에 올라앉았다. 그리고 낮게 울었다. 그 울음은 처음엔 분명 고양이의 소리였다. 그러나 이내 그 음색이 이상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곧 아이고 아이고 하는 여인의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는 다시 남자의 처절한 통곡으로 변하였다.
순간 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피부가 서늘하게 식고 등골이 타고 식은 땀이 흘렀다. 유선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가 그를 덮쳤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요사스러운 귀신들 썩 물러가라! 유선은 환도를 높이 들고 연화대로 뛰어올랐다. 칼끝이 번쩍이며 고양이를 향해 내리꽂혔다. 그러나 고양이는 놀라운 속도로 몸을 비틀며 칼날을 피했다. 유선의 칼은 빗나가 불상의 어깨에 깊이 박혔다. 그 순간 쾅! 대웅전 전체가 울릴 정도의 굉음이 터져나왔다. 불상 안에서 메아리친 소리였다. 유선은 귀를 막으며 비틀거렸다. 아니, 이 소리는 또 뭐지? 그는 숨을 고르고 환도를 뽑아들었다. 그리고 불상의 목 부분을 살피던 유선의 눈이 점점 커졌다. 불상 속은 텅 빈 공간이었다. 그 안에는 나무 벌레들이 파먹은 흔적으로 인해 사방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숭숭 뚫려 있었다. 유선은 몸을 숙이며 중얼거렸다. 그래, 바로 이것이 귀곡성이었구나.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다.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불상의 빈 속을 울리며 그 구멍들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여인의 곡성으로 또 남자의 통곡으로 변했던 것이다. 귀신의 울음이라 여겼던 봉산의 공포는 실은 한 마리 고양이와 벌레가 파먹은 불상 속의 울림이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오랜만에 다시 귀곡성을 들은 이정과 마을 사람들이 불안한 얼굴로 와룡사로 모여들었다. 그들을 맞이한 유선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 마시오. 그 귀곡성은 금순이와 소암의 원혼이 낸 울음이 아니오. 그는 곧 불상의 목 부분에 입을 대고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흉내냈다. 야옹! 그러자 불상 속에서 메아리가 일어 그 소리가 곧 아이고, 아이고 하는 여인의 곡송으로 그리고 다시 하는 남자의 통곡으로 변해 흘러나왔다. 순간 마을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이, 귀곡성이 귀신의 소리가 아니었단 말인가? 유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목이 없는 불상을 밖으로 드러내어 마른 장작 위에 올려놓고 한 줌의 불씨를 던졌다. 불길이 일어오르며 오래된 불상은 서서히 재로 변해갔다. 그날 저녁, 봉산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랜 두려움이 걷혔다. 며칠 뒤, 유선은 마을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서울로 올라갔다. 말 위에서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혼잣말을 했다. 아,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으리라. 꿈인지 생신지 참으로 욕보았구나. 그가 떠난 뒤로 봉산 땅에서는 다시는 귀곡성이 들리지 않았다. 궤변도 흉년도 이상한 병도 더는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해마다 올리던 제사를 멈추었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남았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해부터 귀곡성이 사라졌고 제사를 멈추기 전까지는 고양이의 울음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고양이가 제 발로 저를 떠날 이유는 없었다. 유선은 생각에 잠겼다. 긴 여운 끝에 그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그래, 믿고 싶진 않지만 귀신은 존재한다.
아마 금순이와 소암의 혼이 제사를 지내준 봉산 사람들에게 감사하여 고양이가 불상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리라.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초가을의 하늘은 맑았으나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엔 어딘가 금순의 흐느낌 같은 여운이 실려 있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비극 그리고 이성과 신앙 사이의 경계에 선 인간의 두려움과 깨달음을 그린 전설인 것 같습니다. 유선이 봉산으로 내려와 진실을 밝히는 여정은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찾으려는 용기와 눈앞의 현상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보여지죠. 결국 귀곡성은 고양이 울음과 벌레 먹은 불상의 공명이라는 이성적 해답을 얻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유선이 귀신은 존재한다고 중얼거리는 장면으로 세상을 완전히 이성으로만 해명할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부패한 권력은 논리보다 힘으로 무너진다. 그러나 그 힘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풍자적 정의가 숨겨진 각색으로 들려드립니다. 암행어사와 거인의 우정. 때는 조선 어느 임금님의 치세. 남도 지방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쌀은 있는데 백성이 굶고 있어. 쌀이 있는데 백성은 굶는다고. 고을 수령이 창고에 곡식을 싸두고 봄에도 황곡을 걷는다더라고. 에이, 심지어 배 고있다 죽은 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조정은 민심이 뒤숭숭하다는 소식에 크게 놀랐다. 암행어사를 보내라. 신분을 감춘 채 진실을 들여다보게 하라. 그리하여 뽑힌 자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박충길. 글 공부만 하다 과거 급제한 말도 제대로 못하는 풋내기 여사였다. 이보게 충기, 자네가 어사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이고, 큰일 났네. 민심이 이리 시끄럽다는데 초짜를 보내다니. 아무래도 뻘짓거리만 하다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친구들은 수군거렸지만 박충길은 가슴에 묵직한 어사패를 품고 조용히 남도를 향했다. 길은 멀고 백성의 눈은 차가웠다. 누군가는 그를 정체 모를 방랑객이라며 쫓아냈고 누군가는 배 꺼진 거렁뱅이라며 밥 한 술도 아까워했다. 나는 어사인데 이렇게 초라할 수가. 그는 어느 바닷가 마을 언덕 위에 앉아 해지는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임금의 뜻을 이루기엔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바로 그때였다. 땅이 울컥울컥 울리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거대한 그림자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절벽 끝에 닿은 해가 뉘엿뉘엿 빛나며 한 거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배고프다. 머리가 구름에 닿을 듯 서 있는 산에 장기손이었다. 그 순간 박충길은 번뜩 놀랐다. 혹시 이 거인을 이용하면 부패한 수령들을 통쾌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임금의 칼을 품고도 힘이 없었던 초짜어사는 그날 굶주린 거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곧 조선 땅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될 것이다.
넌 누구냐? 거인이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춘길은 겁에 질린 채 대답했다.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다. 어사 박춘길이라 한다. 장기소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구름보다 높은 데서 내려오는 시선 같은 그의 눈길은 마치 하늘이 사람을 심판하는 듯 하였다. 암행어사, 그게 뭐냐? 나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고 탕과 놀이를 벌하는 임금님의 밀명자다. 그러자 거인은 배를 움켜쥐고 울상이 되었다. 아이 시끄럽다. 그건 됐고 나는 억울하다. 매일 굶는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 남쪽은 쌀이 많다기에 왔더니 수령이 나를 보고 도둑이라며 쫓아냈다. 밥 한 그릇도 주지 않고 말이다. 심지어 돌을 던졌어. 박춘길의 눈빛이 달라졌다. 네가 당한 모욕, 그건 백성들이 당한 것과 같다. 그는 허리춤에서 어사패를 꺼내 하늘로 높이 들어올렸다. 둥근 마패가 노을에 번뜩이자 박춘길이 외쳤다. 장기손, 네가 밥을 원하듯 백성들도 원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백성의 눈이 되어라. 탕과 놀이가 우글거리는 이 고을에 정의의 발자국을 찍어라. 그러자 거인의 눈이 반짝 빛났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정의의 발자국? 그게 먹는 거랑 뭔 상관이야? 하지만 네가 나한테 밥을 준다면 나는 너에게 힘이 되어주기는 하겠다. 어때? 나에게 밥을 줄 수 있는가? 그날 밤 고창 고을은 고요했다. 하지만 장기손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깨어 있었다. 높은 언덕 위 그는 바다를 등지고 외딴 창고 하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키는 나무보다 높고 시야는 고을 전체를 한 손에 담듯 펼쳐져 있었다. 그때였다. 달빛이 흘러드는 창고 뒤편, 바람결이 들썩인 문짝 틈으로 검은 그림자 둘이 스르르 스며들었다. 장기소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하하하, 움직였다. 그의 시선이 바위 위에서 내리꽂혔다. 창고 안쪽, 곡식 더미 뒤에 숨겨진 뒷문. 두 사내가 조심스레 마차를 댄다. 조용해라. 들키면 큰일이다. 이 자루만 바꾸면 돼. 새 쌀은 저 격간으로 밀어놓고 묵은 쌀은 백성들 몫이라면 내일 나눠줄 거래. 쉿, 조용히 해. 누군가 오고 있잖아. 아니야. 저 순찰꾼은 사주에 놨어. 지금이야. 장기손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바위를 움켜쥐자 주먹만한 돌 하나가 손에 들어왔다. 아니 저거 뭐야. 쌀자루 위가 뭔가 다르잖아. 진짜 백성들 몫으로 기록된 자루에는 작은 붉은 점이 찍혀 있었지만 사내들은 의도적으로 점없는 가짜 쌀자루를 앞에 내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려는 음모가 아니겠는가. 장기소는 자갈을 들어올려 살짝 던졌다. 톡! 돌 하나가 창고 지붕을 튕기자 사내들이 벌컥 놀라 주저앉았다. 뭐야? 들켰나? 하늘에서 돌이...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장기소는 이미 어둠 뒤로 물러나 있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중얼거렸다. 충분하다. 증거는 내 눈으로
확인했고 머지않아 어사의 입으로 칼처럼 베겠지. 어사 출두를 하루 앞둔 조용한 고창 마을의 주막. 박충길은 조용히 촛불을 켜고 혼자 장기일손이 건넨 증거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증거는 확실했고 어사패는 가슴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이 고을의 죄악이 하늘 아래 밝혀진다. 그리고 나는 진짜 어사가 된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 시각 관아의 미씨 수령 윤찬재는 이방과 군관 둘을 불러 은작꾸러미를 내밀고 낮게 중얼거렸다. 장부, 증거? 아이, 그 거인 놈이 가져갔다고? 어떤 놈이 되었든 그 놈이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숨을 못 쉬게 만들면 되는 일이야. 정말로 죽입니까? 목은 자르지 마라. 그냥 마치 술에 취해 물에 빠진 듯. 혹 그 거인 놈에게 실수로 짓밟힌 듯. 알겠습니다. 밤이 깊었다. 박충길은 주막 뒷마당에 나와 물 한 바가지를 뜨려다 문득 인기척을 느꼈다. 찰컥. 그가 돌아보는 순간 검은 그림자 둘이 달려들었다. 박충길은 대응할 틈도 없이 땅에 넘어졌고 한 사내는 그의 목에 끈을 감았다. 조용히 가시지요, 나으리. 이게 고을을 위하는 길이 왜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히던 그 순간 쾅!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주막의 기와가 통째로 날아갔다. 그 속에서 거대한 손이 날아와 목의 조르던 사내를 훅 쥐어 땅바닥에 내리꽂았다. 이놈들이 어사 나으리를 감히. 장기손이었다. 그는 주막 근처 야산에 엎드려 박충길이 내뱉는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크다. 그래서 너희들 같은 쥐새끼 소리는 귀신처럼 잘 알아듣지. 너무 무서워 말아라. 바로 죽이지는 않을 것이니 어사 나으리의 명을 따를 것이다. 남은 자객 하나가 그 틈을 타 도망치려는 순간 장기손의 두 번째 손가락이 마치 나무를 꺾듯 사내의 칼을 뚝 꺾어버렸다. 이런 벌레 같은 놈. 니들이 어사 나으리를 덮치는 순간 나는 벌레 같은 이놈들을 짓밟아 버릴 것이야. 박충길은 겨우 정신을 차려 몸을 일으켰다. 기손이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장기손은 고개를 휘저으며 말했다. 에헤이, 왜 이렇게 약한 것이야. 그렇게 말라가지고 어디 큰 일을 하겠어? 내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그리고는 사내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들이 이 양반을 죽이려 했어. 그 말은 낮게 그러나 우레처럼 퍼졌다. 주막 앞마당에서 사내 둘을 짓누르고선 장기손의 눈은 타올랐다. 누가 그를 흥분시켰는가? 누가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장기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힘으로 작살내러 갈 것이야. 그날 새벽 고창 관아에 천둥 소리가 울렸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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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축이 흔들리고 바람이 울부짖듯 몰아쳤다. 아직 새벽 닭도 울지 않았건만 관아 대문은 거인의 손에 통째로 들려 있었다. 윤찬재 나와라. 장기손? 이게 무슨 짓이냐? 너는 내 친구를 죽이려 했어. 내 밥이었던 사람을.
그의 발끝이 관청 마당을 박차자 회계 서고가 무너졌고 당관 오리들이 우르르 넘어졌다. 이방과 서리, 궁관 모두 한꺼번에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기둥이 꺾이며 군졸 셋이 한꺼번에 날아갔다. 윤찬재는 바닥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자비를 베풀라. 난 그냥 윗사람 뜻에 따랐을 뿐이야. 장기쏘는 고개를 저었다. 윗사람 좋아하시네. 네가 벌인 일이잖아.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그리고 그의 거대한 손이 수령의 깃발을 오직 찢었다. 그 깃발 조각은 바람에 날려 고을의 우물, 창고 그리고 백성들의 눈앞에 흩날렸다. 며칠 뒤 고창은 조용해졌고 관아의 기와는 모두 허물어졌다. 백성들은 울며 지켜보았다. 이제 진짜 정리가 되었어. 거인이 우리를 대신해 싸웠다지. 아니 근데 오사나우리는 살았는가? 그제야 박춘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깨에는 붕대를 감았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나는 살아있다. 정의도 살아있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묵묵히 서 있었다. 장기쏘는 고창을 한번 뒤돌아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박춘길 어사, 나에게 밥 준다고 애썼소. 이제 그대도 집에 가야지 않겠소? 그리하여 두 사람은 길을 떠났다. 장기쏘는 박춘길을 어깨에 태우고 남도의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넜다. 사람들이 날 보며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 그게 정상이야. 넌 너무 커. 박춘기 그대는 너무 작아. 그런데도 우리는 잘 맞지? 응, 진짜 잘 맞는다. 하하하하. 기소나, 이제는 넌 뭘 할 것이냐? 나 말이야. 똥 마려워. 이제 똥 싸러 남쪽 끝으로 갈 거야. 한양에 도착한 날, 박춘길은 임금에게 보고했다. 전하, 백성들은 웃고 있습니다. 단, 저 웃음의 절반은 제가 아니라 그 거인이 이룬 것이옵니다. 임금은 물었다. 그 거인은 지금 어디 있느냐? 춘길은 미소 지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뒤가 급하여 남쪽 끝으로 간다 하였나이다. 그 뒤로도 장기손의 이름은 어사보다 먼저 백성의 입에 올랐다. 아맹어사와 함께한 거인 장기손 참 대단했지. 저 거인이 똥으로 섬을 만들고 정의로 고을을 지킨 자라고 하잖아. 하하하하. 이 이야기는 거대한 힘을 지녔지만 배고픈 거인과 권한은 있지만 무력한 초짜 아맹어사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함께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거인의 육체적 힘과 어사의 도덕적 사명이 합쳐져 당관오리를 응징하는 과정은 다소 유치하면서도 통쾌한 장면이었죠. 마지막에 똥으로 섬을 만들고 정의로 고을을 지킨 자라는 표현은 유쾌한 농담 속에 백성을 위한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되묻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힘이 곧 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힘이 진짜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며 서로 다른 존재가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뀐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